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7년 제41회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 구여서 작가님의 풍경소리 대상작을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여서 작가님의 자선 대표작 모란꽃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또 좋아요. 이게 가족 얘기거든요. 가족 얘기인데, 근데 확실히 그 구효도 작가님은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하는 씬이나 이렇게 뭐랄까 아웅다웅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것들 정말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풍경 소리에서도 대사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캐릭터를 드러내기도 하고 캐릭터의 성격이나 어떤 그 묘사 이런 것들 드러냈었죠. 이번에도 그런 대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소설은 집을 옛날에 살던 집을 허무는데 그 집을 허물면서 그 뭐라고 아궁이 같은 게 있어요. 아궁이라 그러나?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미신처럼 토주라 그러죠. 호주가 거의 미신처럼 이제 옛날 사람들에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토주에 흙을 뿌리거나 뭐 해코지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집을 이제 철거하면서 토주도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누가 없앨 거냐. 그래서 이 남매들이 서로 미루기도 하고 어 근데 그러다가 책을 발견하죠. 우연히 헐벅의 모란꽃이라는 책. 제목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모란꽃 맞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엔 이 주인공이 어 마지막에 그 토주를 없애버려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 가족 서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자, 이 작품을 모란꽃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 가족 서사와 이제 결부되어서 음, 언어적인 어떤 측면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언어. 예. 그리고 뭐, 그 어떤 종류의 어떤 들리는 어떤 소리들, 다양한 어떤 관심들, 어떤 연애 이야기, 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진 어떤 풍경들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86 쪽의 첫 번째 문단. 음. "버릇이다. 일종의 글 쓰는 것. 이유나 목적은 없다. 중얼거리는 거다. 날이 징하게 좋네. 꽃이 미친 듯 피어야. 아야 뼈마디 무너지겠다. 하염없이 중얼거리던 엄마를 딸이라서 닮은 걸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음. 딸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엄마 얘기가 나오죠. '엄마와 엮여 있구나.' 이런. 어 그리고 아래 문단을 보면 "아이 참 말 좀 제대로 빨리 할 수 없어? 언니와 동생들은 성하다. 자주 말이 헛나와. 나는 상추를 쑥갓이라 하고 쑥갓을 시금치라 한다. 빨래 개켜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 그의 성이 뭐니? 라고 해야 할 것을 그의 성이 있니? 라고 묻는다. 글을 쓴다고 그런 게 나아지지도 않는다. 소용없는 일. 버릇이라고 할 밖에. 끝없이 중얼거리는 게 버릇이 되지. 엄마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시상 참 모를 것 투성이여. 나가 왜 사는 줄 알았으면 진정 못 살았을 거이다. 엄마의 엄청난 말들이 허공에 흩어졌다. 글로 쓰니까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쓸모있는 내용도 아니고 다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들이었으니 흩어져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 얘기와 자기 얘기를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죠. 어,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얘기가 가장 많았다. 서로 결사적으로 싸운다. 시끄러워서 골이 흔들린다. 쟤들은 어디서 뚝 떨어진 걸까? 내가 낳은 애들일까? 낯설다. 왔다 갔다 수선 피우는 놈들이 지겹다. 갖다 버릴까? 난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꿈꿔왔던 삶이 아니잖아.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남편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음, 뭐 이런 얘기가 가족 얘기가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어떤 얘기를 쓰는지, 글을 어떤 글을 쓰는지 이게 나오죠.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다. 글을 쓴다고 하면 왠지 멋진 느낌이지만 하나도 멋질 것 없었다. 엄마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고 나는 중얼거리며 뭔가를 적는다는 것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내용이 나오는데, 어, 파우스트님 이 인트로, 저는 인트로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어머니와 비교해서 내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화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 인트로 어떠셨나요? 저는 뭐 좋은 어떤 삶의 화두를 음, 가진 어떤 이야기라고 서두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징계 어떤 질서에 돌입하기 위해서 엄마의 어떤 혹은 아빠의 어떤 이야기들과 그리고 뭐 선생님이나 뭐 다른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관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관찰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연으로 어떤 담임의 어떤 생각으로 혹은 어떤 부모님의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런 어떤 화두를 꺼내는 거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무난한 인트로였다. 89쪽에 보면 모란꽃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 모란꽃은 펄벅의 소설이다. 시골집에 그 책이 있었다. 교과서 이외에 유일했던 책. 음, 그러면서 이 모란꽃 얘기가 나와요. 음, 내 위로 언니 언니 오빠, 아래로 동생 동생 동생이 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죠. 나는 한가운데고 딸로서는 셋째.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우리 집 딸들 순서를 몰랐다. 네가 성수이냐? 네가 정이더냐? 물으면 우리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게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 들국화는 무슨 모란꽃 난 몰라. 어. 애들이 박박 우기는 거 있지 참네. 어, 그래서 90쪽에도 그런 대화가 나와요. 그 책의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이 형제 자매가 계속 투닥투닥거리는. 아이 참 전복 얘긴 따로 하고 그 책 제목 말이야 얼른. 이 화자가 말을 더듬는 것 같죠? 말을 떠듬떠듬하고 어, 언어 장애가 있는 분 같아요. 음. 느린 주제에 성질 급하긴 얼른 꽃 이름이었잖아. 해당화 끊어. 끊자마자 둘째 언니에게 전화했다. 그 책 제목 언니는 뭐였는지 알겠어? 그런 책이 있었냐? 아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탁 끊어버렸다. 야 요거 읽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우리 구요서 작가님의 그 풍경 소리. 아까 이제 서두 앞부분 볼 때 그 템포 조절하는 거 봤잖아요, 저희가. 말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똑같은 똑같은 전략을 또 쓰셨네. 이게 화자가 어쨌든 말을 더듬어요. 근데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죠.
템포 조절하십니다. 아 요런 식으로 이게 구효수 작가님의 트레이드 마크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우연일지 전반부에 이렇게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간다. 이게 똑같았거든요. 풍경 소리에서도. 그 책 제목 "언니는 뭐였는지 알겠어?" 이렇게 예 딱딱 끊어져요. 음. 재밌네요. 같은 작품을 또 같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또 보니까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십니다. 근데 이게 장애가 있다는 것도 이 화자의 특징이죠. 언어 장애. 나도 혼 전엔 저랬는데 사람이 조잡해졌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책 언제 어진 거지? 언젠가부터 안 보였어. 이렇게 나오죠.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쓴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모모가 떠올릴 정도로 어 성장의 어떤 깊이를 두는 어떤 방식인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듬떠듬하는 어떤 화자인데요. 어 그렇게까지 이제 뭐 장애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예. 어 제가 보기에는 뭐 확실히 이제 좀 음 자신의 어떤 이제 언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확신을 이제 가지지 못하거나 어떤 이야기의 어떤 다양한 어떤 중간에 이제 흐름을 자신이 스스로 끊는 그런 게 있어서 어 쪼끔 뭐 어떻게 보면 뭐 음 이 어떤 소설의 어떤 그 풍경 소리에서도 이제 느껴졌던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간극이 잘 느껴지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템포 조절을 한다. 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이 대화에서 "그 책 이름이 뭐냐?" 책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어. 이것도 독자들도 '이게 왜 궁금하지?' 이렇게 처음에 의아하겠죠. 근데 뒤에 이게 이유가 나오죠. 어 92쪽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모란이가 주인공이잖아. 주인 마님 몸종. 그러면서 주인댁 도련님을 사랑했어 당돌하게. 당돌하긴? 또 너니 싶어 둘째를 째려봤다. 둘째가 움찔하며 말했다. 난 불쌍하던데. 불쌍하긴 주인댁 도령 앞에서 고개 똑바로 들고 말도 또박또박 사랑한다고 말하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얼마나 잘했는데 허거나 울었잖아. 모란만 나오면 나랑 가슴이 아팠는걸. 매사에 너 어줍잖게 센 티에서 모란이가 그렇게 보인 거냐. 상대가 잘생긴 유태인 남자여서 더 그렇게 보였나? 중국 얘기야 그거. 유태인은 무슨. 언니는 모란이 사랑했던 게 유태인 집안의 아들이었잖아. 이름이 데이비든가 그랬어. 너 딴 소설하고 헷갈리는 거다. 아니야 기야. 이런 이런 식으로 대화하거든요. 음. 소설 내용 뭐 제목 가지고 어땠냐 이게 형제 자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는 위아래가 분명한 사람이니까 모란이 좀 당돌하게 보였을 거고 너는 센티에서 걔가 불쌍해 보인 거겠지. 그래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오빠에게 또 전화를 걸어요. 그 책 건너방 아버지 목심 곁이나 실ong 위에 있곤 했잖아. 표지 다 떨어진 거. 오빠는 응응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그 방에 무슨 실ong이 있었냐. 실ong은 작은 방에 있었어. 그 책 제목이 뭐였는지 아느냐니까 실ong은 웬 네가 건너방에 실ong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 집에 안 간지 4-5년 됐다고 벌써 감감하냐? 건넌방에 실형이 있었지 왜 없었어? 그러면서 인제 화제가 옮겨갔죠.
이 오빠는 그래서 실형에 대해서 온갖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이것도 인제 재밌어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를 보는 게 어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는 거. 이 집이 하우스님 이렇게 대화 이렇게 어쩔 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씬 이 장면들 보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어 일단은 뭐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뭐 실형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모란이가 뭐 주인공 였잖아 하면서 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뭐 해당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 이 어떤 뭐 동생들과 오빠와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화자의 어 삶의 어떤 궤적들인데요. 뭐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반복이 되거나 어떤 삶의 어떤 화두를 깨우거나 어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 측면들도 조금씩 있는데요. 확실히 뭐 그전에 이제 어 풍경 소리에 비하면은 쪼금 더 자연스러워진 어 음. 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화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실제 형제 자매들이 할 법 같은 그런 대화들. 확실히 구효서 작가님의 장기는 대사 이 대화 씬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쓰시거든요. 작가마다 잘하는 게 다르대요. 누구는 대화를 잘 쓰고 대화를 잘 쓰면 이렇게 써 버리면 돼. 소설 전체를 대화로 채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좀 대화에 약하다. 그럼 대화를 안 쓰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잘하는 걸 밀어붙이는 정말 잘 쓰시거든요, 대화가. 맛있게. 그래서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단지 뭐 캐릭터 성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의 처지랄까? 마음이랄까? 이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인제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까 모란이 얘기하면서 이 이 이 이 이 모란꽃에 나오는 이게 뒤에 나오죠. 뒤에 인제 원래 유대인 집안이 중국에 뭐 가서 뭐 이런 얘기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각자의 기억이 좀 다를 뿐이죠. 어. 각자의 처지대로. 어. 그런 걸 통해서 또 독자들이 또 깨닫는 것도 있고. 음. 자 일단은 쭉쭉 한번 넘어가서 음 토주 얘기 나옵니다, 토주. 토주는 미신 같은 거예요. 토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이 시골 마을에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음. 이게 전설처럼 남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분량이. 음. 그리고 그 파우처님은 어떻게 토주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토주가 이 소설에 꽤 중요한데 마지막에 또 없애려고 그러기도 하고. 음. 이게 뭘까요? 저는 뭐 어떤 이제 뭐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신성지된 어떤 것이라서 이제 약간 재단같이 이제 뭔가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이제 뭐 이 소설의 어떤 토양적이고 뭐 가정적인 어떤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 다른 어떤 어 국면을 또 발견하고 있나. 또 다른 어떤 언어 측면에서 그리고 이 뭐 군대 간 준식이거나 뭐 경위의 어떤 얘기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어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토주라는 감각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토주라고 여긴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강박까지는 발전되진 않은 것 같고요. 하나의 어떤 그냥 재단? 신성시되는 거?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107쪽 이 106쪽 107쪽에 보면 원래 경희가 동생이죠. 음. 동생이고 이 화자가 언니인데 경희랑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준식이는 이 화자의 친구인데 경희가 그러니까 준식 군에 간 준식이가 경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준식이는 이 화자를 좋아했던 거죠, 언니를. 근데 경희는 준식이를 짝사랑했던. 근데 그걸 몰라요, 언니는. 백제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경희가 죽으려고 했대요, 원래. 어, 준식이 때문에. 누구보다 경희를 잘 안다고 믿었던 나였다. 죽으려 했다고? 왜 내가 몰랐을까? 몇 달 동안 울었다면 몰랐을 리 없었다. 어떤 식으로 죽으려 했을까? 몇 달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경희와는 하루도 떨어져 있던 날이 없었다. 기억에만 없는 걸까? 가장 가깝고 잘 알고 좋아했고 믿었던 사람의 끔찍한 슬픔을 기억 못하다니. 바로 곁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데. 나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주제라고도 이게 잘 몰랐다는 거죠. 같이 살았는데 몰랐어요. 이게 가족끼리 특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음,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고 어, 그런 어떤 가정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이 어떤 문장이 주는 어떤 아픔이나 그 아픔을 또 성찰하는 이 작가의 어떤 관찰이 어 이 부분에서 이게 딱 두드러지고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쭉 보면은 111쪽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음.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들의 무덤.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뱉은 푸념과 허텅지거리. 음. 시샘과 원망에 썩은 물 웅덩이였다. 자기가 썼던 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 없이 반복되고 그러면서도 그치지도 않고 뭐 하나 분명치도 않은 느낌과 경험들이 까닭없이 오가는 바람처럼 배회하다 중얼거리며 가라앉은 티끌과 먼지들이었다. 사실도 진실도 진심도 아닌 글더미, 내 것도 아닌 것들, 소용없고 쓸모없는 짓의 무심한 반복을 수십 년이나 지속해 오다니 무엇 때문일까 허망했다. 음. 글을 이렇게 썼던 거에 대한 자기 글에 대한 회한이랄까 성찰인 거죠. 음. 경희에게 전화를 해요. 나야. 언니, 응, 언니 왜? 미안해. 그냥, 언니 뭐해 지금? 그냥, 있지 뭐. 슬기는 학원 갔어. 지웅이는 걔도 학원. 언니 심심하구나. 매일, 그렇지 뭐, 늘 똑같지. 우리 집에 올래? 아니, 곧 저녁인데. 언니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어, 뭐가 있겠니? 싱겁긴. 이런 내가 너 싫지 않니?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싫어? 그럼 좋아. 우리 언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시골집 그 토조 때문에 그래?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야 해. 그건 내가 하기로 했어. 갑자기 말이 나온 거죠. 응. 지금 결정한 거야. 지금? 응, 지금. 왜? 몰라. 언니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말 좀 해봐, 답답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조를, 화자가 이제 얼떨결에 경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 114쪽에 이런 부분도 나와요. 아까 토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곳이든 사람은 다치고 죽었다. 어이없는 사고들을 고향에서는 토주 탓으로 돌렸을 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유라는 게 필요했으니까.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좀 넘어가서 116쪽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맨 위에. 예전 한때 모란꽃이 빨갛다고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의 질문에 김영랑 씨를 들이대며 기고만장했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거의 그렇게 나오잖아. 그뒤 10여 년이 지나서야 모란꽃이 빨갛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색이었다. 자주색이거나 검은 빛을 띤 붉은색. 빨간색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었다. 참담했던 건 다시 찾아본 김영랑의 시 어디에도 빨갛다고 씌어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빨갛다고도 자색이라고도 검붉다고도 씌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색깔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가. 아까 그 경희가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거 내가 몰랐다. 그거랑 맥이 닿는 것 같아요. 나는 김영란 씨를 봤는데 거기 모란꽃이 빨간색으로 알았는데 그 김영란 씨 나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김영란 씨의 색깔이 안 나와. 자기의 오해와 착각, 어쩌면 편견 이런 것일 텐데 하우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확실히 이런 어떤 화두는 음 오해나 이제 이런 오스빈이 말한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제 이해의 영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화두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소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향하는 성장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인간이 뭐 후회를 하는 이유도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쵸. 음. 자신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지도 모르는 채 이제 시간이 유보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가 남는 건데요. 이 모란이 비기까지는 이라는 간단한 이 에피소드만으로도 이 토주 그리고 그 오빠 친구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모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제 붉게 이제 피어나는 뭔가 회한과 후의 어떤 어 이야기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117쪽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래쪽에 보면 "실형이 건너방에 있었든 작은 방에 있었든 무슨 상관일까? 오빠가 기억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다른 형제들이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집 내 고향집인걸." 이런 문장. 같은 맥락이죠, 아까 본 거랑. 118쪽에 형제들마다 제목이며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는 책. 그리고 읽을 때마다 자꾸 달라지는 책이었다. 책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인 셈이었고 내용을 조금씩 달리 알고 있다 해도 그건 모두 모란꽃이었다. 같은 내용이죠. 어 그리고 인제 119 쪽에 보면 아까 토주 얘기 나옵니다, 토주. 토주에 나무 덮여 있는 걸 치워 보니까 이 "어땠나?"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에게 전화를 걸어 "그건 내가 하기로 했어."라는 말을 쓱 뱉었던 걸 뱉었을 때 이미 예감했던 걸까? 내가 만지고 보고 있었던 건 널빤지뿐이었다. 검은 옹이 주위를 여러 줄기 나뭇결이 휘도는 묘한 무늬. 나를 놀래키고 식구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건 그 널빤지며 그 무늬였다. 널빤지는 그 안쪽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의미심장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두려워했다고 사람들이? 음. 이 소설의 주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음. 다 봤는데 하우스님은 그래서 이 모란꽃 소설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은 뭐 시상 참 모를 것 투성이라고 이제 하면서 내가 왜 사는 줄 알았으면은 진즉 못 살았을 것이다." 라는 어떤 염세주의적인 어떤 삶의 인생관을 깔고도 이 소설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음. 확실히 어떤 그런 오해나 이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내가 이제 파악하려는 어떤 진실의 어떤 삶들과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내가 또
여러 가지 바라보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이 계속 글을 쓰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허망한 어떤 느낌조차 여기서는 좀 뭔가 밝게 빛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 인식이란 것들이 결국에는 이 가정적인 어떤 삶과, 그리고 음 가족들의 어떤 말들과 이제 섞여서 이야기의 측면에서 뭐 아주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김중혁 작가님의 스마일 넘어가 볼게요. 아, 김중혁 작가님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죠. 잘 쓰시죠. 이 스마일 작품은 독특해요. 이게 김중혁 작가님이 글발이 있거든요. 이 문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몰입해서 끝까지 읽게 만들어요. 한 번에 읽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그냥 가요, 그냥. 재밌어서 계속 그냥 봤어요, 저는. 어, 이게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데이브가 탔는데, 외국인이죠, 데이브.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에요. 중간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근데 데이브는 마약 운반상이죠. 그 마약을 삼켜서 운반하는. 그래서 결국 공항에 이제 다다르는데 그 중간에 옆자리에 누가 앉죠. 옆에 앉아서 계속 뭘 떠들어요.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소설입니다. 어. 일단 하우스님은 이 스마일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지적이고 감각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제임스 하든의 말과 대화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어 이 화자 역시도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비밀을 뭔가 숨기고 있을 것 같은 뭔가 추리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서는 재밌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자, 첫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이 밑줄을 다 쳤는데 162쪽이고요. 데이브 하는 28살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린 순간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예절을 갖춰서 웃으며 말해라. 그리고 땅을 보지 말고 정면을 봐라. 아버지의 말 중에 기억나는 몇 개 더 있었다. 코카콜라보다는 펩시가 더 맛있다거나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빼고 부추를 썰어 넣으면 더 맛있다는 말들. 베개는 높은 것보다 낮은 게 건강에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베지 않는 것이다. 전자시계의 초시계가 움직이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리듬이 몸에 박혀서 저절로 박자 감각이 좋아진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그렇게 리듬 감각을 익힌다.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운 사람은 죽을 때 고양이의 털뭉치를 토하게 되는데 털뭉치의 크기를 자세히 살피면 그 사람이 고양이를 키운 횟수를 짐작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이 원정팀보다 우세한 이유는 심판들의 담력이 생각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원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커진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비행 도중 아무것도 먹지 않은 승객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한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통합될 것이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모든 기업에서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부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모든 동물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데 회귀 본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때는 죽음을 직감했을 때다. 회귀 본능 이야기 다음에는 자신 역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아버지의 레퍼토리는 구글보다도 방대해 보였다. 밥을 먹을 때나 함께 목욕을 할 때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데이브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화제가 떨어지면 아버지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골라서 꺼내놓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다. 데이브는 아버지의 말 중에서 믿는 것도 있었고 믿지 않는 것도 있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믿고 싶은 것은 믿었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다. 데이브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은 걸
딱 한 번 후회한 적이 있다. 이게 인트로 이제 서문 뭐랄까 첫 번째 문단이에요. 파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이게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어 일단 뭐 서두부터 매력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직감이 온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나 이제 뭐 생각들이 모두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이지적인 어떤 생각들이라서요.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응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매력적인 생각을 하는 화자가 벌이는 일이 사건이 중요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반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뭐 재밌는 어떤 국면을 많이 보여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어 나중에 근데 뭐 중간에 한 번쯤은 아버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음.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이 소설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재밌게 봤는데 결국 좀 의문이 '그럼 이걸 왜 썼지? 이게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이 데이브가 주인공인데 데이브 옆에 미국 농구 선수 제임스 하든 닮은 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제임스 하든은 누구지? 정체가 뭐지? 결국 이 데이브는 마약 걸리나? 공항에서? 뭐 갖가지 추측을 하게 되고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이게 뚜렷하게 이게 주제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단지 즐기기 위해 쓴 건가? 음. 첫 번째 문단도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재미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다 노림수가 있는 것 같고 계산한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첫 번째 문단도 보면 중간중간에 말들이 말들을 제임스 하든이 하죠, 실제로. 이게 아버지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임스 하든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 어딨어. "비행기 승무원들은 비행 도중 아무것도 먹지 않은 승객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한다." 이 말을 뒷부분에서 뒤로 가면 제임스 하든이 해요. 데이브에게. 이게 뭐지 이게? 이건 데이브만 아는 내용인데? 데이브 아빠가 한 말인데? 이게 좀 연결이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게 되게 이지적인가?' 이게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재미는 남는데 이걸 독자 입장에서는 또 풀어 퍼즐처럼 뭔가 숨겨 놓은 그런 퍼즐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이 고도로 이 계산된 소설 아닌가. 이 첫 번째 문단도 그냥 쓴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하나하나의 예시가.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 소설의 주제랄까 목적이랄까? 어 어떻게 보면 언어를 하나 이제 문장을 쓴다는 게 투구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떤 많은 어떤 이제 아버지의 말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포수의 몸에 딱 맞게 꽂히는 어떤 소설들도 있고, 그것이 뭐 휘어지는 소설들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서두는 뭐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정원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이 긴장의 폭을 더 이제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떤 모든 어떤 의문이나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차가운 냉소나 어떤 시니컬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게 뭐 아닌 세계에서 이해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은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쵸, 그쵸. 모르는 지점에서 아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한 어떤 본능이라든가 희귀 본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굉장히 하나하나는 되게 재밌는 하나하나는 아주 이지적인 생각의 어떤 괴로움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소설의 어떤 파급적인 충돌이나 갈등이나 혹은 어떤 충격을 불러일으킬까 하면은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논의는 이제 소거돼요.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데이브와의 어떤 뭐 제임스 하든의 어떤 둘의 대화로 넘어가는데요. 이 뒤에 대해는 이제 그거죠. 마약 저거 네, 맞아요, 맞아요. 운반책 그쵸, 얘기죠. 그쵸. 이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나 권력이나 혹은 어. 매체나 혹은 뭐 어떤 가정사나 뭐 사정이나 아니면은 그 친구의 어떤 그냥 의리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랑 다 결부가 될 수 있을 어떤 얘기거든요. 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차갑게 얼음처럼 이제 얼려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가진 어떤 지향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이제 결국에는 인간을 믿지 마라. 아. 나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고 인간을 믿지 마라. 어. 라는 측면의 어떤 담론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관계들 속에서 그러면은 이 소설의 어떤 의심하는 단계를 뛰어넘은 어떤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주인공을 딱 던져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가까운 생존에 가까운 처세술, 생존에 가까운 어떤 관계, 내가 뭐 뭔가를 이제 비밀을 지니고 있는 어떤 서류 이런 한 뭉탱이가 돼서 이제 이 서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이 서사만으로는 굉장히 뭐 그런 어떤 좁은 문을 동굴을 거니는 것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이 소설의 특이점이 음 일단 등장인물이 외국인이에요. 데이브잖아요. 데이브, 제임스 한이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이 자체가 한국인이 일단 아니에요. 되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국 소설을 읽는 느낌이에요. 등장인이 외국인이기도 하고 배경도 미국이죠. 미국의 비행기, 어느 비행기 안 되게 좁은 되게 집중돼 있어요. 비행기에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뭐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아니 뭐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다. 뭐 김철수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느낌이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한국적인 느낌. 이런 어떤 되게 외국적인 외국 영화를 보는 느낌이거든, 솔직히 이거. 외국의 어떤 스릴러 영화 보는 느낌이 확 나요. 첫 문단부터 그렇게 먹고 들어가죠. 이게 다 예시도 되게 외국적인 느낌이잖아요. 어 미국에서 할 법한 농담들. "야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맛있어." 뭐 이런. 여기 나오는 이 사례도 그렇고 일부러 김주영 작가님 이런 세팅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인물 배경 이런 세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어 여기서도 저희가 좀 많이 배우는 요런 섬세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 완전 그래서 미국 배경이고요. 어 163 쪽에 보면 첫 마디가 나오죠. 질문이 나오는데 "비행기에서 먹는 밥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이거 정말 좋은 대사.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비행기에서 먹는 밥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흔히 비행기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다고 하죠. 알아요. 나도 연구 결과를 압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먹기 때문에 미각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도 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미각이 30% 까지 떨어진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걸 믿어요? 파우스트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지적이에요. 되게 이런 머리를 쓰게 만들잖아요, 인제 독자들한테. "갇혀 있어 본 적 없죠? 나는 2달 동안 갇혀 있어 본 사람입니다. 놈들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갇혀 있었어요. 놈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나는 매일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갑자기 토하고 싶어집니다." 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일반인들이 2달 동안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하든은 정체가 도대체 뭐야? 되게 의심이 가죠. 범죄자인가? 근데 이 지금 제임스 하든 혼자 막 떠들고 있는데 이 너무 되게 주의가 집중이 돼요. 거기서 탈출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계속 좁은 방에서 밥을 먹고 싶은 겁니다. 널찍한 식당에는 도대체 입맛이 생기질 않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야 하면 겨우 식욕이 나타나서 내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앞자리에 식욕이 앉는다고요? 그런 기분이라는 겁니다. 식욕이 생겼다기보다는 식욕과 함께 밥을 먹는 기분? 문을 닫아 걸어야만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놈이 돼버린 거죠. 비행기는 닫힌 공간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인제 계속 근데 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전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특히나 이런 김중열 작가님의 글쓰기 테크닉을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 이게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이 이야기에 완벽하게 스며들게끔 녹아들게 만들 것인가. 이게 탁월합니다, 이 탁월한 문장력.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봤어. 음.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이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대사가 압권입니다, 여기도. 음. 갇혔던 이유는 뭔데요? 갇혔던 이유가 뭐냐고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166쪽에 보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너는 어떤 종류의 악당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데이브. 세상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건 세상을 모르는 10 살짜리 꼬맹이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방 이야기를 했으니 방으로 설명해 봅시다. 당신은 작은 방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 세상이 공모해서 나를 가둔 것 같이. 그건 착각입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을 가둔 바로 그 사람만 당신에게 관심이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사람도 흥미를 잃을 겁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요. 중요한 사람이 되면 당신이 방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러 달려올 겁니다. 아니, 방에 갇힐 일도 없어지겠죠. 그 방을 탈출한 다음부터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말인데요. 파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아주 뭐 흥미로운 이야기이고요. 음 충분히 뭐 이 한 대화만으로도 읽을 만한 어떤 재밌는 어떤 세계 화두를 잘 꺼낸 느낌이고요. 다만 조금 뭔가 이게 약간 일변도 있게 이제 뭔가 하나의 이야기보다는 이 책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데이브는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수동적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또 차가워 보이는 이유도 결국에는 어떤 그런 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욕망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나누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 이 이야기로 또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은 또 데이브가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무슨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그럴 수 되게 있죠. 재밌는 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나요. 예. 맞아요. 더 마무리 짓고 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식사 시간에 깨워 달라고. 근데 이 데이브는 정체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마약 운반책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뭘까요? 계속 말을 걸고 가만히 있는데 말 걸죠. 이렇게 갑자기 말을 쏟아내죠, 특이한 말들을. 끝까지 정체는 안 나오거든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뭐 일부러 이게 숨기는 것 같고요, 책에 그거를. 왜냐하면 책이 이제 경찰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네 데이브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경찰. 그런 거죠. 한번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 아니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데이브가 마약 운반책을 알면 뒤에 근데 데이브는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 마약을 운반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말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한 이유가. 음.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데이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의 마약이라 운반하고 있으니. 이게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돌려서 할 수 있는 말? 교묘, 어, 묘하게?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이게, 네. 둘은, 이렇게 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데이브의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아, 잭이, 네. 그래서 그런 어, 식의 말은 당연히 그냥 불신이고, 어, 당신은 뭐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윗선을 데려와라. 이거는, 아예 그냥 데이브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음, 그런데 대놓고 근데 데이브가 이걸 추측하게만 만들 뿐이지, 데이브한테 대놓고 이런,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아, 내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게 그런 이유였구나, 이렇게, 어,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경찰 같기도 하고, 잭이. 모르겠네요. 경찰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도대체 왜 했을까?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알 수가 없네요. 음. 이- 아니라면 그냥 뭐, 네. 같은 일에 종사하는, 같은 이제 악의 뭐 그런 거를 이제 담그고 있는, 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 김중현 작가님이 이런 걸 노렸나 싶기도 해요. 이런 추측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안 말해주니까 애매하게 처리했으니까. 음. 그래서 이 소설의 매력이 대부의 정체는 분명한데 이 재계의 정체는 끝까지 모른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작법상으로도 둘 다 분명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왔어요. 손님 닭고기 생선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데이브는 안 먹죠. 응. 먹으면은 그 마약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음. 대사가 계속 나와요. 주고받고. 어, 169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역시 이 맛이에요. 땅에서 먹는 고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당히 퍽퍽하고 적당히 달짝지근해요. 인간은 자신이 만진 것만 실제로 인식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일종의 환상 같은 거죠. 인간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빠집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절박할까. 그런 감정이야말로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다음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만 인간들은 그 감정을 환상 뒤에 숨깁니다. 때로는 환상이 너무 강력해서 실제가 아닌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던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생물이 아닙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아까도 철학적이었죠?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책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사?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부는 뭐 맞는 소리고 일부는 뭐 안 맞는 소리인데요. 음, 일단은 이제 뭐 대전제가 뭐, 어, 인간은 자신이 만진 것만 실제로 인식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옳은 소리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거를 이제 떠나서, 그러면 이 대사 그리고 일종의 환상 고통, 이런 것들을, 이 화자에 있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세계나 이 세계를 바라보는 문학에 대한 어떤 냉소나 이제 파국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잘 그려내고 있거든요. 음. 뭐 누군가의 이제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상 이제 뭐 인간이 동정심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지는 이유도 그런 뇌작용이고 그런 환상 뒤에 환상을 감춘다는 것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이제 뭐 회피나 퇴행이나 뭐 그런 환상을 내가 이제 꿈꾸는 어떤 미지의 감각으로 이제 뭐 숨기거나 오히려 이제 막 과장하거나 막 뭐 비대하게 이제 뭐 더 펼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합리화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다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그 매력적인 재계 캐릭터 정말 냉소적이고 음. 인간은 그런 어떤 음.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딱 잘라서 음. 말한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아주 뭐 매력이 있죠. 그쵸. 캐릭터 네. 매력 있죠. 근데 그 잭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잭이 관찰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보고. 관찰하는 사람? 탐정인가? 탐정 느낌도 나네요. 예. 171쪽에 가서 갑자기 그 데이브보다 5줄 앞에 있던 한 남자가 복도로 쓰러졌다 하면서 사람이 죽죠. 쓰러진 남자 봤어요? 남자 표정 봤어요? 예, 끔찍하네요. 더 끔찍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앞으로 7시간 동안 죽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죽은 사람을 어디로 옮기는지 봤어요? 1등석 쪽으로 데려갔어요. 아마 거기에 자리가 비었나 보죠. 이런 식으로 응. 잭이 얘기를 하죠. 되게 흥미로워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잭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173쪽에 보면 콘돔에 싼 헤로인을 운반하는 미수꾼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데이브 얘기거든요. 잭은 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얘기를 하죠. 스왈로우 뭐 이렇게 전문 용어 써가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 잭이 탐정이나 어쨌든 데이브 잡으러 온 사람 같은데 뭐 데이브를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굳이 우연히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파우스님이 이런 구체적인 대사가 나오는데, 이 측면도 아주 뭐 재밌는 음,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선 어떤 인간의 선악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여기는 이제 마약의 세계죠. 헤로인 그런 세계인데 맞아요. 이렇게 운반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잭과 데이브의 대화가 굉장히 줄을 잘 타고 있는데 그 줄이 정말 뭔가 어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맞아요. 어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어떤 어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인데요. 이거 뭐 재밌죠. 뭐 음, 네. 음.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죽은 사람 보고 오라고 잭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냐고 얼굴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은 끝납니다. 어, 같이 이제 그 남자랑 타고 가고 내릴 때 이제 죽은 사람 얼굴을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 187쪽에 보면 세관을 지나서 출입구 쪽을 향하는데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데이브 한씨. 잭의 목소리인지 세관원의 목소리인지 구별하기 힘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데이브는 웃으면서 돌아보았다. 그래서 제목이 스마일인가? 웃으면서 돌아보았다. 이게 끝나요. 궁금한 게 이게 재밌게 읽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그럼 이 잭의 정체는 뭐냐? 이 소설을 쓴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남거든요. 파우스님 뭐라고 보세요? 김준호 작가님이 이걸 왜 썼을까요? 물론 이제 음. 이 뭐 요즘에 이제 카지노나 여러 가지 드라마가 되게 재밌잖아요. 예. 뭐 그전에 이제 그 뭐였지? 마약 운반책하는 어떤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드라마가 추구하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돈과 뭔가 결부되어 있거나 어렸을 때의 가난, 어머니랑 이제 사는데 굉장히 뭐 찢어질 듯한 가난을 겪거나 뭐 자신의 어떤 자수성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어, 돈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뭔가 이제 그렇다는 어떤 동기가 확실히 보인다면은 여기서는 그런 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음. 단지 이 추리극이 음. 결국에는 잭이 누구냐, 어, 잭이 왜 나한테 왔어 이런 맞아요. 얘기를 그게 하냐. 중요한 질문이죠. 예. 재계 정체가 중요하죠. 이 소설은. 근데 이게 예. 끝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어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리는 어떤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음, 그런 이제 조금 그 엄청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성공한지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뒷세계로 이제 성공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공한 인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음. 매력적인. 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 입니다만 이 데이브와 잭의 관계도 사실은 이 잭의 어떤 어, 어떤 의구심, 잭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어떤 캐릭터, 인물, 이런 것이 이제 더 주였다면 아마 이제 잭의 얘기에서 이제 편린처럼 계속 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뭐 중간에 이제 말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이야기가 막 조금 이제 빗나간다거나 이런 데서 이제 느껴지는 혹은 어떤 잭의 어떤 심리로 이제 파고들어서 잭의 어떤 이야기로 이제 1인칭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음, 소설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 다 숨겨요. 어, 어. 모든 맞아요. 이야기를 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숨어 있다. 아, 숨어 있다. 그러면은 네. 이 이야기가 그 세계 그러면 인간관이나 세계관이나 어떤 잭이 바라보는 어둠의 어떤 현실이 그러면 이 적합한 어떤 현실을 이제 반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 세계는 이제 허물어지는 게, 너무 이제 그 토대가, 이제 구조가 약한 음. 거라고 생각이, 어, 들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이 책에 굉장히 냉소주의적이고, 현실을 바라보는 굉장히 뭔가 떠보는 듯한 데이브를, 그리고 맞아요. 끝까지 뭔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맞아, 맞아. 경찰인 것 같은, 경찰 같은 느낌. 이 느낌이 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 아니면 지금 이제 파우스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자꾸 우리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아니, 재계 정체에 대해서. 김중하 작가님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독자가 끊임없이 재계 정체와 관련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이 독자와 두뇌 싸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은. 음. 근데 이게 네. 자칫하면은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실, 이렇게 이제 나누진 않거든요. 어, 자신의 그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을, 어, 그리고 맞아요. 자신의 욕망하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딱딱 나누고 산다면 음. 정말, 어, 거의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음. 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일단, 뭐, 이런 환상 같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뭐 굉장히 재밌고, 음. 아주 뭐 냉소적입니다.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야, 이거 시간이 애매해서 1시간 좀 넘어갔거든요. 이제 네 작품 남았는데, 다음 작품은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